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퀴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실 뇌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조동원 학생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치려면 좀 확 이렇게 쳐주실 생각으로 쳐야지. 오던 말던 뭐. 다시 한번 환하게 그래, 우리 한번 쏠까요? 박수 드릴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오늘도 미리 3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가 있나요? 네, 이번에는 네. 제가 친한 친구 5명한테 네. 돌아가면서 네. 뿅망치로 뿅망치? 뒤통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약하다. 그러게요. 아, 진짜 뒤통수 맞으면 뒤통수를 안 돼요? 풀스윙으로. 뒷담화 풀스윙으로? 뒷담화. 네, 알겠습니다. 예,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공부 시작해볼까요? 다 같이 열려라 단톡방! 네, 오늘도 톡방이 열렸습니다. 어머, 아니, 오늘 스터디냐고 이른 시간에. 물어보는데요? 저 전날 술 마셨구만. 새벽 6시 23분에. 그러니까요. 예. 잠깐 깬 거예요. 네, 슬기학생 해장은 꼭 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네. 혹시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네. 시연쌤은 힌트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자, 문제 주세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회원국을 중심으로 발족한 채권 국가 모임. 한국이 내달 21번째 회원국이 될 예정입니다. 이 모임은 무엇일까요? 아하.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네네. 거기 갔다가 오. 대통령한테 네. 이렇게 가입하겠다라고 약속을 해가지고 네. 거기 그 나라의 거기 그 수도거든요. 오. 어떤 나라인지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그냥 답을 알려달라고 말을 하세요. 어떤 대륙에 있는지만. 유럽입니다. 유럽 대륙이겠습니다. 유럽에 많죠. 우측 카운트 주세요. 4, 3, 빵이면 네. 파리 모임. 네, 이거는 이거 모임이야. 파리 모임이라고 해도 뭐. 아, 근데 모임과는 네. 좀 다른 게 파리 클럽이 정답은 정답이거든요. 네. 되게 애매한데요. 파리 클럽. 이건 우리 보미 씨가 이거 판단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혜 씨. 사실 이것까지는 좀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 네, 그래서 정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미 씨가 이미지 관리하는 그런 거. 누가 봐도 이게 좀 뿌렸는데, 이거. 네, 근데 정확한 명칭은 파리 네네. 클럽이니까 이제부터는 정확히 잘 알아두세요. 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요. 네. 한마디로 저 파리 클럽이 뭐냐면 저기 써있잖아요. 채권 국가 모임이라고. 네. 그러니까 국가. 돈을 빌려준 다음에 그다음에 저쪽에서 못 갚잖아요. 예. 그럼 이쪽에서 좀 천천히 해라고 이제 마음씨 넉넉한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아. 그래서 좀 그 디폴트라든가 이런 것에 빠진 네. 좀 채무 불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한테 네. 채무 유예를 해줄 수 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가입했다라는 건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좀 그 세계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거고요. 이거는 이제 나라가 모인 거고 예. 사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이 비슷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어. 그거는 또 다른 나라의 수도 이름을 따가지고 이거 클럽이라고 하죠. 아, 파리 클럽. 어딜까요? 어? 프랑스 하면은 반드시 같이 따라 나오는 영국, 왜요? 영국. 영국? 영국이죠. 예, 영국. 런던 클럽. 모임. 런던 클럽. 예, 그건 사기업들이 이렇게 좀 채무를 좀 면제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나라적으로 모여서 하는 걸 파리 클럽이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의 위상을 확인하게 해주는 파리 클럽이었습니다. 자,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인과 동시에 문명 비평가, 사상가였다. 사실주의 소설의 대가로 사랑과 결혼 등의 문제를 다룬 안나 카레니나, 죽음을 소재로 한 이반 일리치의 죽음 등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그쵸. 두 명 중에 한 명이죠. 러시아는 그 안나 카레니나가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진짜? 네네. 아는 네, 분이시네요. 이거는 알 것 네네. 같습니다. 어, 알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네. 그럼 힌트 없이 바로 5초 네.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네. 5, 4, 3. 네, 정답 톨스토이. 톨스토이.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우리가 이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토이 같은 경우에는 귀족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러면서도 그 자기 영지에서 그 농노들 있죠. 네. 그러니까 농민들과 가장 옆에서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생활을 이렇게 딱 잘 그려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민들의 생활상을 사실주의 기법으로 그려낸 걸로 유명하고요. 그 사실 이거보다 우리한테 더 알려진 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거가 알려져 있고요.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각각 백호와 반달 가슴공으로 됐는데요. 이 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 백호 이름은 네네. 약간 백호가 이제 우리나라 수호동물이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수호동물이라는 이름을 너무나 잘 나타내는 이름을 썼고요. 네. 반달 가슴곰도 뭐 비슷한 그 그쵸, 그쵸. 앞에는 반자로 시작해요. 예. 맞아요. 자, 한번 5초 가운데 일단 세보겠습니다. 4, 3, 2, 1. 평이 창이. 네. 정답은 수호랑 반달이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틀렸고 현재까지 두 문제 맞추고 있습니다. 많이 맞추고 있어요, 지금. 네.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땡땡땡 땡땡은 고기압 양쪽에 두 개의 저기압이 끼어있는 현상으로 저기압이 정체됨에 따라 천둥, 번개와 폭우가 속출하게 됩니다. 독일의 한 콘서트장에 벼락이 내리쳐 관객 70여 명이 부상을 입게 된 원인은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건강식품 많이 먹어요. 네. 건강식품 중에 하나죠. 건강식품 중에 하나요? 그 양쪽에 저기압에 이렇게 네네. 껴있다. 껴있다. 양쪽에 저기압. 자, 저기압이면 보통 날씨가 흐립니까? 어이. 아니면은 맑습니까? 저기압이다. 저기 하면 흐리. 그쵸, 흐리죠. 네. 흐리죠? 네. 엄청 흐려요, 진짜. 암흑 같아요. 아. 이상이야. 이상 그냥 MC 찬스를 써라. 네. 네. 그럼 MC 찬스 쓰겠습니다. 아, 나 모르니까. 저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우리 둘 다 모릅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MC 찬스 쓸래요? 네, 쓰겠습니다. 네. 누구한테? 누구한테? 아까 보미 누나가 한번 저 도와주셨으니까 네. 이번엔 재환이 형한테. 알겠습니다. 과연 이게 알겠습니다.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5초 카운트 알겠네요. 주시고요. 네. 정답 외쳐주세요. 오메가 블랙. 블랙이요? 네. 오메가 블랙. 정답은 오메가 블럭이었습니다. 땡! 미안. 이게 미안. 이게 진짜 연기인지 아닌지를 아니, 이거 왜 모르겠는 이렇게 줄 연기 알았어. 같죠? 난 블랙인 줄 알았어. 아니 근데 아까 다크하다라고 해서 다크하다고 진짜 하는 거야. 진짜 진짜 나는 진짜 잘못 다크하다고 알은 것 같아. 그게 이제 블랙을 표현한 거였는데 블록이었어? 정말 미안해. 아닙니다. 진짜 미안해.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문제에서 벌칙 여부가 그렇죠. 갈리게 됐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자, 목욕을 철저히 해 몸의 때를 없앤다는 뜻으로 경영진 교체기에 잠재 부실을 다 털어내는 회계 기법을 의미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경찰치 쌤께 전화를 걸래요? 전화 찬스도 생겼나요? 아니, 불가능해요. 예, 미안해요. 저기 목욕을 철저히 몸의 때를 없앤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목욕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용어 자체가 예, 목욕을 하는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목욕을 한다 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대로 맞아요. 목욕을 한다요. 화장실에 오늘 뭐예요? 큰 목욕이죠. 큰 토일에. 토일렛? 많긴 많은데. 민물고기야, 민물고기. 네, 민물고기. 얘가 막 다 잡아먹어. 예. 나쁜 놈이야. 네. 이건 진짜 다 가르쳐준 거야, 진짜. 화장실에서 민물고기. 아니. 아니, 그렇게 하면은 선으로 가는 거야. 그렇지.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미란다 커를 붙여. 2, 1. 빅베스. 빅베스 정답입니다. 이건 내가 잘한 거야. 와, 이거 이걸 맞췄네요. 내가 인간 승리한 거야. 그냥 찍은 거죠? 진짜 행복합니다. 저 이때까지 이건 내가 잘한 거야. 와, 오늘 정말 쫄깃했어요. 대단하다, 진짜. 정말의 차이로 빅베스를 외치고 벌칙을 대단하다. 먼저 받게 됐습니다. 나도 기분 좋았어. 감사합니다. 기분이 어때요? 저 이때까지 촬영하면서 가장 그러게. 울먹이고 기뻐요, 있어. 진짜. 네. 베스라는 건 이제 CEO나 경영진이 새로 교체가 됐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내가 이번에 내가 교체가 됐지만 사실은 그 전 때 사장이 잘못하거나 그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경영을 시작했는데 그게 1년, 2년 있다가 부실이 되면 내 책임이 아닌데도 그게 책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전 때 경영진의 부실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털고 가자. 그러니까 그 해에는 적자가 나고 그 다음부터 이 새로운 경영진이 교체됐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해보자 이런 식이라서 그 경영진의 어떤 새로운 발걸음을 좀 해주는 좋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 빅베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쌤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문제?
되게 뭐랄까 네. 아까 오메가 블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알긴 어려운데 네. 그 톨스토이도 나오고 해가지고 좀 다변화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파리클럽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 신문지상에도 좀 나온 것들이라 네. 예전에 비해서는 좀 골고루 좀 분산되는 그 문제들이 그리고 예전에는 파리클럽 하면 파리에서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냈잖아요 문제를. 네, 맞아요. 근데 점점 문제를 좀 잘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좋네요. 다행입니다. 문제를 출제하는 안목이 높아지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한번 공부해 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우리나라 국보 1호인 남대문이 여러모로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2008년 화재에 이어서 부실 복원 논란, 그리고 이번에는 국보 1호의 자리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보 1호 교체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 남대문이 국보 1호가 된 계기를 알아볼까요? 그래서 이제 남대문은 이래가지고 굉장히 1호가 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네네. 말씀드리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거예요. 1호가 된 계기가 일단 1호, 2호, 3호가 네. 어떤 국보의 가치, 그러니까 1호가 제일 좋고 2호가 그 다음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그쵸, 그쵸. 것 전제하에서 이게 그 제정된 계기는요. 네. 우리한테는 좀 가슴 아픈 그 조선총독부에서 처음에 네. 제정을 했거든요.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처음에 제정을 했고, 근데 1호, 2호를 한 이유는 그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총독부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지정을 했다. 그러니까 숭례문이 1호, 그 다음에 그 흥인지문이 2호 이런 식으로 그냥 가까운 순서로 됐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임진왜란 때 네. 그 우리나라에 이제 외구가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한양을 들어왔을 때 그 남대문으로 처음에 그 기호마산가 하는 그 장군이 처음에 들어왔대요. 그걸 기리기 위해서 얘를 1호로 했다는 설이 있어서 두 가지 설인데 둘 다 이제 우리 좀 아픈 과거와 연관이 돼 있죠. 아,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도시 중심에서 차량에 둘러싸인 남대문이 과연 국보 1호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건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도건 학생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네, 그 국보 1호라는 그런 상징성은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생각해보면 2008년에 화재 이후에 그 복원할 때 뭐 현판이나 기와 같은 네. 게 부실하게 복원했다는 그런 논란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네. 말만 논란이 있었다는 것 자체로도 그렇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 시간은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기사들이 있나요? 예, 일단 첫 번째 기사 살펴볼 네. 텐데요. 첫 번째 기사는 숭례문 대신 훈민정음, 국회로 넘어간 국보 1호 논쟁에서 그러니까 숭례문이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그 국보 1호라는 게 생각보다는 그 상징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대신 훈민정음이라는 건 어떤가 뭐 이런 식의 그 기사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국회에 그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대 국회가 처음 시작되면서 국회 1호 청원으로 훈민정음 해려본 국보 1호 지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문제가 이 논란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1호, 2호 하는데 그게 얼핏 보면 무슨 1위, 2위처럼 그런 어떤 가치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왕이면 좀 진짜 그 가치가 있는 게 뭐냐를 찾았을 때 문화적으로 우리의 자랑거리인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인데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그 실물을 1호로 지정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아니 뭐 그 서열이 그러면 서열이 그 새로운 문화재가 발굴되면 그게 서열이 더 높으면 또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거기에 맞춰서 바꿀 수는 없다. 그 말도 좀 네, 이해가 이렇게 가요.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2008년에 화재가 나지 않았다면 이러한 논란이 좀 없었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논란이 시작된 게 화재가 나서 부실 복원을 했는데 그게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아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너무 공공연히 밝혀지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논란까지는 가지 않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알아볼까요? 예, 두 번째 기사는 어차피 이렇게 된 이 기회에 문화재 서열을 매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네. 자체를 아예 없애자라는 그런 기사거든요. 그래서 지정권 아예 없애자는 얘기인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 지금도 1호, 2호가 어떤 서열을 매기는 건 아니니까 그냥 있어야 된다. 그냥 놔두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 그러면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한 480억, 한 500억 정도에 그러니까
없애는 거죠. 번호 자체를 아예 없애서 그냥 국보다라고 하면은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이 생기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네. 또 하나는 뭐 이름이 비슷한 게 좀 있대요. 그렇군요. 근데 그게 어느 걸 지칭하는지 몰라서 되게 모호해진다. 그쵸.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알겠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이렇게 두 기사를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도건 학생은 두 기사 보고 어떤 점이 눈에 띄거나 또는 어떻게 알아볼까요? 저 첫 번째 기사에서는 네. 그 여기 나오는 문장 중에서 그 마지막 문단에 그한 문화재위원회는 국보 1호 변경을 요구하는 이들은 문화재의 가치를 중요한 근거로 들지만 네. 가치를 저울로 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예. 저도 같은 의견이라서 이 문장이 가장 와닿았는데요. 그 앞서 이제 문화재 지정 할 때 이제 번호로 매기는 게 한국이랑 북한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행정상 매겨놓은 그런 번호 때문에 이렇게 논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소모적인 것 같아요. 그 다른 알겠습니다. 방법들을 좀 더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남대문 대신에 주장하는 게 훈민정음인데요. 먼저 훈민정음의 가치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렇죠. 이게 서열은 아니잖아요. 근데 훈민정음도 사실은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국보 70%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훈민정음 자체를 하긴 그러니까 네.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설명해 놓은 해례본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예전에 혹시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 네, 네, 뿌기입니다.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한글을 만들고 그걸 해설해 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해설해 주는 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 해례가 사람이 아니라 신세경이었다. 이런 반전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다 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네, 그만큼 어떤 그 글자를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를 정확히 설명해 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 해례본이라는 책이 원래 있었는데 네. 그거보다 조금 더 상태가 좋은 책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상태가 좋은 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어떤 그 국보로 지정을 하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훈민정음 자체가 과학적인 어떤 글자고 세계적인 어떤 우수성이 있다라는 건 여러 연구에서 증명이 됐으니까 그런 거는 뭐 당연히 전제를 하고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왕이면 그럼 1호로 올리자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한 거죠. 그렇군요. 국보의 교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논란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훈민정음이 좋아 아니면 뭐 남대문이 좋아 하는 식으로 자기가 또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네네. 다만 그런 교체했을 때는 그 실제로 국부를 교체하면 그 서열을 좀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문화재에 좀 서열을 매기는 그런 느낌? 그래서 불국사는 어떻고 해서 그런 평가가 들어갈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좀 문화재를 서열화하는 거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무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땠나요, 도건 학생? 네, 저 두 번째 기사에서는요. 네. 그 현행 문화재 분류는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등으로 나뉘는데 같은 성격의 문화재도 다른 항목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이제 안동 하회마을에 있는 걸 예로 들었잖아요. 네. 네. 저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숭례문은 네. 국보 1호인데 흥인지문은 보물 1호잖아요. 네. 똑같이 이제 남대문이랑 이제 동대문 문인데 왜 이거 하나는 국보고 하나는 보물인지 굳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체계를 나눌 필요가 있는지 해서 굉장히 의문이었거든요. 맞는 말이네요. 그거를 사실 그래서 저 찾아봤는데 도대체 국부와 보물의 기준이 뭐냐? 그러게요. 없어요. 그럼 왜냐면- 누가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이거 역시 그 서열 자체가 1위, 2위가 아니기 때문에 네. 1호, 2호인데 국보와 보물은 한마디로 그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국보고 그거 비슷하지만 그런 대표성은 좀 덜한 게 보물 이렇게 지정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예전에 이제 남대문, 동대문 불렀으니까 실제로는 거의 비슷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국보 1호, 그 중에 하나를 보물 1호 이렇게 대표성 때문에 하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문화재 관련 학회에서는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들이 좀 문제일까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국보 1호, 보물 1호 이렇게 한 게 아주 나쁘게만은 생각이 안 되는 게 네. 그게 없었으면 과연 우리가 문화재를 한 개라도 알까요? 그 아니까 그래도 1호는 보고 저건 보고 이거는 네. 몇 호고라고 하지 그걸 쫙 드러났으면 아마 몰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러면 그러게 그 1호, 2호 해가지고 하는 거는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라는데 그게 관리가 잘 되냐면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강원도 원주의 어떤 절에서 네. 그 탑에 그 밑에 보면 탑이 그냥
그냥 밋밋한 탑도 있고 장식이 많은 탑도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사자상이 없어져가지고 아이고야. 그 사자상은 도둑 맞은 것이다. 예. 그렇게 알려져 있었대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네. 그 국립박물관 수장고에 그 사자상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아이고. 가지고 있는데도 수장고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 가면은 다 전시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전시로 나오는 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교체로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가지고 있는 그 창고 어딘가에 틀어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는 줄 몰랐다면 아니 사실은 번호를 매겨서 관리를 잘하자는 건데 그것도 못하면서 이 관리 하나도 안 되면서 네. 왜 이렇게 되는가. 그래서 문화재 관리는 좀 허술한 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문화재를 잘 관리하는 나라가 미래도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문화재는 중요한데 우리 문화재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현실적으로는요. 네. 사실 우리 그 숭례문이 이렇게 문제가 된 것도 사실은 방화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방화. 맞습니다. 불을 질러서 시작이 됐고요. 예전 네, 저도 모르게 욱했습니다. 그 우리가 저 예전에 혹시 네. 고래사냥이라는 영화 아세요? 알죠? 자 떠나자 고래 잡으러. 고래사냥에 보면 그 안성기 네. 뭐 이렇게 그분이 나오는데 네. 동대문인가 남대문인가 그 위에 그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거하는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아 누구라도 올라갈 수 있나 보다 생각을 했고 나중에 한번 올라가 봐야지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영화 촬영 때문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불이 나기 전까지는 마음 먹으면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지가 거기서 살고 있다는 설정이 아예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문제는 뭐냐면 중요하긴 한데 그럼 누군가 거기 앉아서 지켜내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불 이렇게 하려면 안 돼요 이럴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문화재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도요. 현실적으로는 지방에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람은요. 결국 그 말단 직원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문화재에 대한 상식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퇴근 시간 되니까 가야겠다. 그쵸. 이런 것만 있다라고 그럴 수도 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문화재에 대한 어떤 그 상식을 가지고 네. 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실제로 문화재 관리하는 그 직무, 네. 실제적인 직무를 좀 맡을 수 있는 뭐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한다면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실제적인 직무에서 말단에서 좀 문화재를 아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방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모쪼록 이런 국보 1호 논란이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갖게 하고 또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이 더 활발하게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취준생의 뇌를 더욱 섹시하게 해줄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촉보를 열어라! 오늘의 족보를 열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짜자잔! 짜잔. 우리 회사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우리 문화재를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식의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문화재를 친근하게 느끼게 할 것인가요?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저는 그 회사를 하나 정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카쉐어링 업체에 그러니까 카쉐어링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시민들이 이제 문화재에 친근감을 느낀다는 것은 기업의 단순한 봉사활동이나 지원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에게 편의성이라든지 어떤 이득이 가야지만 친근감도 생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주말이나 여가 생활을 문화재에서 보낼 만큼 어떤 접근성도 좋아야 될 텐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카쉐어링 업체의 장점이 큰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문화재로 이제 여행을 가서 그 카쉐어링 한 건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문화재 쪽으로 가서 인증샷을 찍어 보내면 이제 유류비를 할인해서 돌려준다든지 이런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부가적으로는 이제 언론사들을 통해서 이제 그 문화재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카드 뉴스 형태로 SNS 상에 올린다면 좀 더 사람들에게도 많이 노출되고 해서 이제 친근감도 같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사회공헌 사업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문화재 인증샷이라든가 카드뉴스는 말하자면 SNS의 지금 활용 방안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프로젝트나 이런 크기에 비해서 되게 좀 작은 얘기란 것 같아요. 그럼 좀 SNS를 말고 그 SNS를 좀 떨치고 그러고서 어떤
전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는 혹시 없을까요? SNS를 제외하고 생각하면. 궁금했던 게 이런 프로젝트를 사회공헌 활동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목적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한 홍보도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너무 티나지 않게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SNS를 그 언론사랑 이제 협업을 해서 SNS를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봤고, 아까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과도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실질적인 이제 그 매출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카시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프로모션을 진행하면 더 그 회사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작은 부분이라는 부분 제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네.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했으면 SNS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것을 표현하면 좋으니까. 근데 그 SNS를 알려주는 내용 자체가 네. 인증샷 하나 찍는다든가 카드뉴스의 뭐 스토리라든가 너무 뻔하잖아요. 그럼 좀 다른 건 뭐가 없을까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인증샷을 올리는 거는 SNS에 올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카시어링 업체에서 어플을 통해서 프로모션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보면, 그 차 안에서 누가 담배를 피는 걸 찍어 올리면 그 사람 영구 정지시키고 그다음에 뭐 이용권을 준다는 식으로 가거든요. 제가 아까 그래서 그 인증샷을 말씀드린 거는 그 자동차 그 어플을 활용했을 때 그 이야기로 한 거고, SNS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다른 아이디어는 없는 걸로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떤 기업에서 출제할 수 있을지, 또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분석력과 기획력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기획력. 그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또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쵸. 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도 네. 안 되지만 야, 학생이니까 저런 식의 생각도 할 수 있구나라는 네.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사실은 아주 그러니까 너무 기성스러운 그러니까 사실은 저 아이디어는 학생이라기보다는 네. 부장님 머리에서 한번 나올 만한 우리 회사는 SNS 안에 한번 우리도 해보자. 인증샷 한번 해 뭐 이렇게 나올 만한 그런 아이디어여서 사실은 좀 오히려 그 창의적인 어떤 것을 어필할 때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답변이었어요. SNS는 그러니까 기본으로 깔고 갔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거의. 라기보다는 그렇죠. 그 SNS를 얘기할 거면 그 안에 내용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네. 그 하이네켄 이렇게 하면 네. 하이땡켄 네. 여기서 뭘 했냐면 채용이 힘들잖아요. 네. 채용 면접을 하는데 그 면접을 중계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면접이 끝나고 가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자살 소동을 벌려요. 왜요? 그냥 네. 그 몰래카메라 같은 거예요. 네네. 자살 소동을 벌리는데 밑에 이제 소방관들이 막 이렇게 그 매트를 들고 있는데 네. 그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면접자가 지나가다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탁 팔 걷어붙이고 자기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세 가지 단계를 다 통과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면접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네. 그 챔피언스 리그 네. 그 되게 큰 축제잖아요. 네. 네. 거기서 전광판에 그걸 다 보여줘요. 그걸 다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팔을 걷고 있는 당신을 우리는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제목 기억나요.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최종 채용됐구나 그거를 걷다가 보여주거든요. 이거 그래서 엄청 감동받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하면서 네네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이러니까 그러면은 저거는 저 기업의 어떤 창의적인 그다음에 어떤 진취적인 사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 것까지 같이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같은 SNS를 생각해도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떨까요라고 제안하는 것 자체가 창의성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보건 학생은 이쌤의 평가 좀 어떻게 들었어요? 이제 매번 할 때마다 너무 많이 배워서 저번에 이제 분석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라는 거를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네. 이번에는 그 특정 그 회사를 정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엔 또 좀 창의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 듣고 좀 더 이제 다음 주제에서는 더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언을 또 하자면 네. 카시어링이라고 딱 전제한 거 되게 좋았습니다. 어. 근데 그 전제한 보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카시어링의 특징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없었잖아요. 다른 데도 뭐 SNS 인증샷 할 수 있는 거 네네. 다 똑같은 거니까 굳이 그렇게 한 이유가 좀 들어갔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아주 거죠. 냉철하시고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그래도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으니까. 맞아요. 네, 다음에 늘어가고 또- 있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네. 네, 이렇게 이쌤의 족보 열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는
주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 좀 재밌는 문제를 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 기업 입사 문제가 아니라 네. 실제로 서울대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서울대에서 입학할 때 애들을 뽑을 때 나왔던 문제예요. 두 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남대문과 에펠탑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보라. 이게 실제로 그 서울대에서 애들을 뽑을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 이 문제 한번 풀어본 적이 풀어보긴 있어요.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잘 하시겠나요? 뭐 개인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일단 네, 네. 차이점부터 하나 드리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요. 그 네. 남대문은 엘리베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에펠탑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네. 예, 이런 새로운 것들. 이게 뭐 있었죠?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네. 것들은 이제 뭐 에펠탑과 남대문 둘 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어떻게 랜드마크가 랜드마크다. 상징이다 네. 그런 게 있고요. 둘 다 일단 그렇죠. 검증 같은 물이죠. 건축물이죠. 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는 철조물, 하나는 벽돌로 만든 거. 근데 저도 얼핏 생각이 나는데 내가 물어봤던 그런 분들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뭐 그런 네. 그 다른 거 말고 우리 도건 학생의 도건 학생. 창의적인 도건 의견 한번 학생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창의적인 차이점과 창의적인 공통점. 공통점은 창의적인 거. 둘 다 굉장히 뛰어난 건축 기술로 만들어진 것 같고 차이점은 에펠탑은 이제 그 앞에 공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주변 경관이랑 좀 어울리는데 건축물이 남대문은 그 주위에 빌딩으로 둘러싸여 있고 좀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네, 그런 반대 차이점이 있는 것 그게 있었습니다. 그 에펠탑이 처음에 세워질 때 그 주변 경관을 망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었어요. 네네네. 이것도 역시나 우리 그때 풀어봤을 때 이미 선행학습이 되어 있었던. 이렇게 이 프로그램 하니까 점점 상식왕이 돼가는 것 같아요. 상식왕. 지아 씨 그만 그러게요. 똑똑해 주세요. 아니에요. 보면서 따라가면 멀었죠, 내가.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다혜 친구, 남대문과 에펠탑이 각 지역의 랜드마크라는 점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진다. 남대문은 기존의 전통 양식을 고수한 건축 기법이지만 에펠탑은 기존의 고딕 양식을 벗어나 철조물을 도입한 기법이다. 김태수 학생, 서울과 파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서 어려서부터 꼭 가고 싶은 곳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대문은 에펠탑에 비해 방치돼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주변 정리를 통한 관광 상품화가 덜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남대문은 가봤지만 에펠탑은 못 가봤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김태희 학생, 에펠탑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라는 점에 비해 남대문은 사실상 우리 국민조차 자주 찾지 않는다. 김예지 학생, 각 국가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꼽히지만 화재로 인한 손상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숭례문은 국보 1호라는 번호를 가지고 있지만 에펠탑은 그렇지 않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의 의견들이 있었네요. 네, 학생들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도건 학생 친구들 의견 어때요? 저는 다들 의견이 좋으신데요. 저는 그 김태희 학생 의견이 그래도 태희 좀 더 학생. 생각할 여지를 주는 것 네. 같아요. 반성할 기회도 주는 반성하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우리 쌤께서는 저는 사실 태희 학생의 얘기에 이전에 네. 왜 안 찾는가를 생각해보는 태수 학생이 왜 안 찾냐면 관광 상품화 덜 됐기 때문에 찾기가 힘든 거거든요. 가봤자 할 것도 없고. 근데 에펠탑은 가면은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할 게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원인을 밝혀주면서 태수 학생이 태희 학생보다는 조금 한 단계 의견을 좀 낸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는 만약 제가 취업 면접에서 만약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예지 학생을 뽑을 것 같아요. 베스트 댓글로. 네.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시사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 논란이 됐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다면 그런 어떤 시사적인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친구는 적어도 신문은 꼬박꼬박 보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기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좀 비슷비슷하지만 그 중에서도 취업 면접에서라면 예지 학생을 뽑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예지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오늘의 이슈 국보 1호 교체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국보 1호다 뭐 그런 것이 가치는 아니다라는 건 모두 전제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치는 아니지만 뭐 그걸 교체하고 말고는 좀 더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근데 이 논란이 온 김에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게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평소에도 그 일부라도 찾아보고 네. 그런 식으로 좀 그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의 문화재 몇 개쯤은 외국인들에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건 학생 오늘 어땠어요? 네, 방금 이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스스로 좀 더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존하는 거에 있어서도 네. 문화재청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이제 관리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짊어지고 책임질 인재들이 모인 곳, 대학. 학생들 저마다의 꿈을 위해 모인 학문의 전당 대학에서 오늘 면사포 지원자를 만났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시스템 엔지니어를 꿈꾸는 조정우 씨입니다. 싱숭생숭하고 굉장히 오기 싫었던 시간인데 이제 와버렸으니까 뭐 바꿀 수는 없으니까 빨리 이제 열심히 해서 빨리 이제 해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한 것 같아요. 취업 시즌을 맞이한 대학교 4학년. 여행 계획 대신 취업 준비에 모두들 바쁠 시기인데요. 조정우 씨 또한 취업 준비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4학년 재학 중인 조정우라고 합니다. 저는 단국대학교 취업동아리 티핑포인트 회장으로 활동 중인데 제가 취업동아리 회장이긴 하지만 제가 뭐 취업 준비를 잘한다고 회장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에 저도 약간 막막하고 힘든 과정에서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근면 성실함만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는 조정우 씨. 그래서일까요? 취업 준비 하나만으로 벅찰 시기인데도 틈틈이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닌 스스로 지원한 일이라고 하니 더욱 놀라울 뿐입니다. 제가 지금 국가 근로 장학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로 시간이 돼서 근로를 하러 왔습니다. 네, 뭐 아침에 수업 있는 날은 수업도 듣는데 전반적으로 거의 아침에는 항상 근로를 하는 것 같아요. 공부와 일 두 가지 모두를 잘 해내고 싶었지만 생각만큼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 속상했다는 조정우 씨.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다잡아 다시 공부에 열중하고 일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덕분일까요?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 한층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일단은 시급도 국가에서 주는 거라서 시급도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높고요. 또 제가 학교 아무래도 학생이 본분이다 보니까 수업 시간이 중요한데 그 수업 시간을 피해서 제가 근로 시간을 짤 수 있어가지고 그런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힘들게 얻은 기회를 허투루 보낼 순 없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신의 일이라면 두 팔 걷어붙여 확실하게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조정우 씨는 오늘도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칫 고된 노동을 필요로 하는 아르바이트는 학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어서 취준생이 하기 힘들 텐데요. 다행히 스케줄 조절이 가능하고 일의 강도도 낮은 업무라 공부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합니다. 사무실에서는 뭐 사무 보조나 뭐 이렇게 비품 관리하는 거 작성 같은 거 하고 저희 또 다른 곳에서 일을 할 때는 그곳에는 이제 정리 같은 것도 하고 아무래도 그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시간을 뺏기긴 하는데 그래도 다른 아르바이트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스케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수업 시간이 끝난 뒤 정류장은 하교하려는 학생들로 붐비는데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난 조정우 씨는 역시나 근로 학생의 본분을 다하려 바쁘게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그 사무실이나 창고 쪽에서 일을 하는데 가끔 이렇게 학교 내 다른 분들이 비품 같은 거를 이제
불용하거나 이제 바꾸거나 교체가 필요할 때 연락을 주시면은 이제 뭐 과장님이랑 같이 와가지고 PC나 뭐 비품 같은 거를 이제 교체하고 원래 있던 거를 가져가고 그런 일을 하러 왔습니다. 수업 시간 외의 빈 시간은 모두 아르바이트에 쏟고 있다는 조정우 씨. 활동 분야도 다양합니다. 이곳에서는 컴퓨터를 고치고 있는데요. 전공과도 딱 맞는 맞춤 아르바이트입니다. 강점인 부지런함을 내세운 활약 덕에 여기저기 찾는 곳도 많다는데요. 힘들 법도 하지만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는 생각으로 주어진 모든 일을 감사히 여기면서 묵묵히 해내고 있습니다. 근로 마치고 점심 먹고 친구들하고 밥을 먹고 또 1시부터는 또 수업이 있고요. 수업을 마치고는 또 다시 근로를 하러 와야 돼요. 그래서 근로를 5시 정도까지 하고 그 후에 이제 동아리방 가서 자소서나 이렇게 준비하던 거 좀 마무리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눈코 뜰 새 없는 하루. 수업이 끝난 후지만 잠깐의 휴식도 없이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오랜 시간 긴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인 전과. 얼마 전까지 응용 물리학을 전공했던 정우 씨는 보다 더 관심이 있는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전공을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미래를 생각한 신중하고 과감한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응용물리학과 1학년 공부를 하고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막상 2학년 심화 전공을 들어가게 되니까 진짜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열심히 한다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정말 흥미를 1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과를 하게 됐어요. 전과 이후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하는 조정우 씨. 처음엔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공부에 진땀을 흘린 것도 여러 번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거는 제가 컴퓨터를 배우는 속도보다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더 빨라가지고 저희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대학 교수고 너희를 가르치지만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스스로 이해하는 것보다 기술 발전이 더 빠르다. 근데 대학 교수님도 그런데 저희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난 이렇게 했는데 1년 뒤에는 그게 구식 기술이 되고 또 새로운 걸 배워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기업은 최신 트렌드를 요구를 하니까 그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궁금하거나 모르는 건 책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조정우 씨. 클릭 한 번이면 다 알 수 있는 정보화 시대지만 넘치다 못해 과한 정보가 때로는 독이 되어 더 혼란스러워서 책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직접 공들여 찾은 정보가 더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과가 컴퓨터과다 보니까 다른 전공보다는 도서관에 덜 가게 돼요. 근데 가게 되는 거는 이제 보통 컴퓨터로 다 찾는데 컴퓨터가 어떻게 보면은 자료가 많지만 너무 많으니까 좀 약간 정갈하게 정돈된 지식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가서 뭐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틈틈이 하는 취업 준비, 미래를 위해 꾸준히 틈새 공부 중인데요. 노력의 양이 커갈수록 꿈에 닿을 희망의 크기 또한 커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시스템 엔지니어인데 크게 뭐 비유를 하면은 뭐 관리자 이런 느낌이에요. 컴퓨터라는 게 요새 없는 곳이 없는데 컴퓨터나 이제 인터넷 이런 시스템이 없는 부분이 없는데 그곳에서 그 틀을 프레임을 관리를 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관리를 하되 기왕이면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게임 쪽을 관리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끼니를 놓치는 것도 일상이 돼버렸는데요. 늘 그렇듯 오늘도 간단히 점심을 해결하러 왔습니다.
혼자 하는 식사가 이제 익숙하다는 조정우 씨. 식사를 하면서도 맘 편히 쉬지 못하는데요. 다가올 여름방학에 계획을 세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학 시절 마지막 여름방학 동안 할 일인 영어와 기사 자격증 공부를 목표로 세운 뒤에야 맘 편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단은 공과대학 소속인데 준비를 하면 할수록 정말 플러스 알파인 거는 영어 실력, 외국어 실력 정도지 전공 실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면접도 면접이고 영어도 영어고 자격증 자격증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전공 실력이나 그거에 따른 결과물 프로젝트가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보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이제 방학 때는 이제 영어 성적하고 이제 기사 자격증도 맞추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휴식을 취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 바로 취업 생각으로 가득 찬 복잡한 머릿속 때문인데요. 조금도 쉴 틈을 주지 않는 고민은 언제쯤 해결이 될지 그것 또한 고민의 연속입니다. 아르바이트가 아닌 취업, 그리고 등교가 아닌 출근을 할 그때를 상상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정우 씨. 모든 대학생들의 소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졸업을 빨리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70만 명 취업 준비생들의 노력과는 달리 올해도 역시 취업 불황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대기업들의 상반기 대졸 공채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에도 좋은 일자리는 더 줄어들면서 청년들의 시름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취업률이 늘어갈수록 안정을 찾아 공무원 시험으로 눈을 돌리는 취준생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진 않습니다. 준비생 수만 40만 명, 경쟁률 최고 100대 1에 육박하는 등 나날이 합격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불합격 소식이 더 많이 들려요. 보통 이제 불합격 10번에 합격 1번도 잘하는 건데 왜냐면 불합격 몇십 번 떨어지고 붙은 사람이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그런 거에서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물론 저도 한 번에 붙을 수도 있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몇십 번 떨어져야지 한 번 붙을 텐데 그런 게 좀 이제 점점 실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리와 학문을 탐구하는 대학이 언제부턴가 취업을 준비하는 학원이 되어버린 요즘. 이는 비단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안타까운 건 이 현상의 피해자인 학생들이 설 곳이 없다는 겁니다. 네, 수업 끝났습니다. 어떤 수업이었어요? 전공 데이터베이스 기초 끝났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 또 이제 근로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는 사무실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창고 쪽으로 가서 또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수업이 끝난 뒤 정우 씨가 향한 곳은 어김없이 아르바이트 장소. 빡빡한 것 같습니다. 한 8, 9시까지 있다 거의 12시간 정도씩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공부와 아르바이트 병행이 힘들 법도 하지만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맡은 업무를 착실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르바이트 종료. 성실한 업무 자세로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한 정우 씨. 네, 조정욱 학생이 이제 관제팀에서 3월부터 근무하게 됐는데 출결 관리나 이제 업무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성실하고 저도 몰랐었는데 취업 동아리 회장을 할 정도로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르바이트가 끝난 뒤 본격적인 취업 준비가 시작됐는데요. 제일 먼저 회장직을 맡고 있는 취업 동아리를 찾았습니다. 10여 년간 단국대 대표 동아리자 매스컴에서도 화제가 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취업 동아리 티핑 포인트. 11년 된 취업 동아리고요. 예전부터 이제 계속 정보 교류도 하고 서로 같이 면접도 준비하면서 계속 발전 중인 단국대학교 대표 취업 동아리입니다. 녹록치 않은 티핑 포인트의 회장직. 동아리 관리부터 전체 스케줄 조정까지 그야말로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정우 씨의 손을 거쳐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독단적 지휘가 아닌 동아리원들과 협력하에 자기소개서와 면접 컨설팅 등을 함께 준비하고 피드백하면서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저번 학기 거에서 기본 틀을 가져온 상태에서
저번 학기 때 이제 사람들이 학기 말에 설문지를 해요. 어떤 게 아쉬웠고 어떤 게 좋았다. 그거를 일단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신경을 썼고, 또 이제 제가 항상 하는 건 이제 일단은 취업 동아리이기 전에 동아리잖아요. 그래서 팀원들끼리 친해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중점을 많이 둔 것 같아요. 맞추면 그냥 들어가고 다음 사람 또 다른 문제. 한 문제는 1인 1문제. 후배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 또한 회장이자 선배인 조정우 씨의 목. 아무래도 취업 동아리다 보니까 3, 4학년 위주로 돌아가는데 정우 오빠 4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오빠가 뭐 근로도 하고 뭐 학기도 수업도 많이 듣고 하는데 티핑 포인트에 대해서 되게 열정을 가지고 되게 세세한 거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티핑 포인트에 선발된 학생들은 꿈을 위해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같은 분야를 지원하는 학생들끼리 모의 면접을 통해 조언 등을 주고받으며 실전에 대비 중입니다. 취업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인 동아리인 만큼 팀워크 또한 끈끈한 티핑 포인트. 저는 여기 동아리 휴학하고 나서 이제 3학년 2학기 복학하면서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막막하기도 하고 뭔가 같이 준비를 하면은 정보도 많이 얻고 그리고 저는 좀 이제 주변 사람들 보고 자극을 받고 싶어서 여기 동아리에 들어오게 됐어요. 동아리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스케줄 관리 중인 조정우 씨. 인성이랑 구조화 면접이랑 토론이랑 이런 거 외에 새로운 거 찾기가 좀 시험 삼아 해보고 다음 학기 때 반영하라. 이런 식으로. 토론이 꼭 이렇게 평화로운 게 아니고 좀 빡센 거, 전투적인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PT 플러스 롤 플레잉도 끼고 이거는 이렇게 6개 하고 하나. 그러니까 트렌드 면접을 청소년 질문이나 해가지고 면접을 나오는 최신 면접 트렌드를 반영하며 매주 개최하는 세미나 또한 동아리만의 특별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학기 초반에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기업이나 직무 소개하는 직무 PT로 시작을 해서 요즘 좀 트렌드라고 하는 토론 면접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2차 면접까지 대비해서 약간 압박 면접처럼 하는 이렇게 그 꼬리에 꼬리 물고 질문하는 거 구조화 면접이라고 하는데 그런 면접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주제로 저희가 매회 다양하게 진행하려고 그런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가로운 평일 오후. 335 모여서 준비 운동 중인데요. 바쁘디 바쁜 조정우 씨도 오늘은 함께입니다. 진지한 자세로 연습에 임하는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합창단이 만들어진 게 횟수로 3년째인데 저도 이제 그때 만들 때부터 같이 있어서 합창단 한 지도 3년 됐습니다. 어떤 계기로 같이 하게 된 거죠? 제가 이 합창단 이전에 단국대학교 재학 중에 학교 동아리 중에 합창 동아리를 했는데 그 동아리 지휘를 하신 분이 이 만든 창립 멤버세요. 그래가지고 그분 통해서 소개로 알게 돼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참여하게 된 합창단. 평소 음악에 관심이 있는 정우 씨는 바쁜 시간 짬을 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연습에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을 다 잊을 만큼 행복하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그냥 음악을 좋아하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부르는 것도 물론 했지만 대학교 때 합창을 이제 우연히 접하게 됐을 때 더 관심이 커졌고 그걸 통해서 또 여기 봅스 합창단을 또 하게 됐고 그에 나아가서 나중에 취업을 했을 때 뭐 음악이랑 관련이 있는 쪽으로 취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이어진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일이자 꿈의 씨앗이 된 음악. 그리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전공을 살린 직업. 정우 씨는 이 두 가지 좋아하는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의 줄다리기 속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택했습니다. 완전 깊게 들어가면 음향 엔지니어는 엔지니어가 3 정도고 음악이 7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전공을 아예 음악을 작곡을 뭐 하신 분들이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건 뭐 나중에 욕심적으로는 공부를 더 해서 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 당장은 이제 음악 관련 그런 시스템에서 제가 엔지니어로서 이제 음악 3의 엔지니어 7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일을 하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혼자서 모든 외로움을 감수하며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하는 사람, 취업 준비생. 혼자 하는 싸움으로 겪은 힘겨운 마음의 고통, 이제 면사포가 어루만져 드립니다. 취업 성공을 위한 든든한 벗, 면사포가 취준생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낯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저는 유익한 스타쟁이 컨설턴트 최지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처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별명을 좀 네. 지어드렸으면 좋겠는데 좀 큰 형이 어떨까요? 제가 뭐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긴 한데 받아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배짱이 정말 두둑한 친구입니다. 자소서를 이렇게 쓰고도 취업할 생각을 했다는 게 간이 굉장히 큰 친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무기를 지금 어디다 흘리고 온 겁니다. 떨어뜨리고.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강잔 학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신한은행 대 KB국민은행, 국내 금융업계의 선두기업입니다. 두 기업의 첫인상 한번 얘기해볼까요? 혹시 우리 보미 아나운서는? 재하 씨는요? 저는 보미 씨는요? 네, 저는 네. 우리 산이 학생부터 들어보고 그러면 떠넘기시는 거. 아니 하자 산이 학생은 혹시 저는 사실 딱 바로 하나가 떠올라요. 어떤? 제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네. 군복무를 했던 군인이었어서 군인한테는 신한은행을 빼놓을 수가 그러세요? 없잖아요. 월급 통장인데. 그래서 저는 신한카드가 좀 친숙해요. 그렇군요. 우리 백수 형은 그 은행 계좌를 어떤 은행으로 틀지를 네. 결정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네. 학교 안에 어떤 은행이 입점해 있는가가 좀 중요한. 그렇죠.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입학했을 때 이 얘기하면 약간 아재 같은데 좋은 은행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좋은 아, 좋은 은행 우리도 없었는데. 좋은 은행이 신한은행이 네, 됐어요. 맞아요. 네네. 아.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거래를 시작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네. 세상에. 상업은행 아닌 게 어디예요? 그러게요. 예, 예. 아, 그렇군요. 선생님께서는 혹시
저는 이제 네. 취업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네네. 제1금융권 은행권은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요. 네네. 그리고 금융권만 준비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서 현업까지도 부탁드립니다. 자소서도 좀 양도 좀 많고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또 이제 논술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군요. 그래서 쉽지 않은 직군 중에 하나가 오늘 방송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그럼 국내 금융업계 현황은 좀 어떤가요? 우선 좀 여러분들이 업계에 어떤 강자들이 있는지를 좀 네.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기준점이 좀 네. 두 가지 정도 돼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다루는 돈이 어디가 많냐, 그 규모가. 안 그러면 어디가 많이 이익을 내고 있냐, 뭐 이런 기준점으로 우리가 순위를 매기는데요. 만약에 순익 기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익을 누가 많이 내냐 이 기준으로 보면 신한금융지주가 지금 1등이에요. 그래서 네. 당기순이익이 작년 같은 경우 2조 한 4천억 정도로 1등이고요. 그다음에 KB금융그룹,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이제 국민은행과 이제 다른 금융 관계사들이 있죠. 네. 거기가 1조 7천억 정도로 2등이고요. 그다음에 3등이 이제 KB 하나은행, 여기가 이제 한 8,900억 정도. 네. 그다음에 4등이 이제 NH 농협지주인데 여기는 이제 작년에 600억 정도의 적자가 났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순익 기준으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산의 규모로 만약에 놓고 보면 최근에 그 현대증권이 M&A가 있었어요. KB금융그룹과. 그래서 현재 그 자산 규모로 따지게 되면 KB금융그룹이 1등이고요. 네. 그 2등이 이제 신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차로 따지면 1등 자산 규모가 한 379조 정도. 네. 이게 좀 자산 규모로는 금액이 거의 뭐 어마어마해요. 네. 그다음에 KB 쪽에 한 370조 정도 이런 식으로 나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산 규모와 순익 구조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 두 양사가 우리나라 금융권을 대표하는 좀 금융 지주 그룹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금융그룹, 그러면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학생들이 은행이나 금융권에 정말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별의별 친구들 한번 다 조사해봤어요. 별의별 친구. 공부하는 친구들, 자판기에서 뭐 뽑아먹는 친구들 네. 등등 해서 다양한 의견을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별의별 친구들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강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의 대결인데요. 네. 금융사의 대결. 학생들의 관심이 정말 뜨거울 것이로 맞아요. 특별히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팀플실이나 정말 다양한 장소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네요. 지금부터 출발! 출발. 저는 국민은행. 어떤 이유 때문이죠? 아니 편하게 말씀하지 말고 그냥 국민은행 이제 사용하고 계시죠? 사용은 따로, 사용은 우리은행 하고 있는데. 근데 왜 국민은행이죠? 이름이 뭔가 친근해서. 이름이? 우리도 국민이 들어봤으니까요. 그렇죠. 어휴 저기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네. 국민이랑 신한 중에. 네. 약간 MSG의 냄새. 약간 실패가 조금 나요. 진짜 지금 연봉 많이 주고 연봉을 떼라는 소리가 많아. 연봉. 연봉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신한은행이요. 왜 그랬어요? 제가 듣기로는 신한은행이 국민은행보다 연봉을 좀 더 주고. 저도 신한은행 하면 딱 연봉 먼저 가장 생각나요. 신한은행. 소원한 편인데요. 오, 예. 저희 남자들 알다시피 군대를 가게 되면 나라 사람한테 맞아요. 우리 산이 학생이랑 같은 이유네요. 그렇죠. 군대에 있을 때 군인에게 혜택도 많이 주고 혜택이 많죠. 제대해서도 이런 어떤 혜택 상품 같은 제대하고 나서도 그 혜택이 네. 있네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참 맞아요. 어허, 그렇군요. 국민은행.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냥 좀 고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온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국민이란 이름이 이미지가 조금 친근하게. 친근한가 느낌을 봐요. 많이 받아요. 국민은행이? 네. 그럼 신한의 이미지는 그렇진 않나요? 신한은 제가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냥 나라사랑 카드라는 인식밖에 없거든요. 남학생들은 다 이걸로 통하나 봐요. 그러게요. 네, 별의별 친구들의 다양한 이야기 한번 그러게요. 만나봤고요. 네네.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는 사전 VCR에서 보셨던 것처럼 좀 예측 가능한 결과였어요. 어허. 판넬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짜잔. 신한이 훨씬 역신한이 신한이. 나라사랑 카드의 힘인가요? 남자가 더 많았나요? 이번 조사 결과? 제가 남자 학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를 조금 더 조사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여자 학생들은 사실 반반의 의견을 많이 보였었는데 유독 신한이 연봉 킹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강해서 그런지 그렇군요.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수형.
네, 오늘 저한테는 좀 생소한 분야인데요. 네. 금융권 두 기업 준비를 해봤습니다. 백수의 노트! 먼저 신한은행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의 설립 일화가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왜요? 네, 신한은행은 제일동포들이 1982년에 주도해서 설립한 그런 은행이더라고요. 설립을 할 때요, 되게 멋있어요. 그 동포들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돈가방에다가 거액의 현찰을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출자해서 만든 은행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엄청나네요. 약간 그 독립군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그렇죠. 발전을 위해서. 그렇죠. 대단해요. 알겠습니다. 신한은행에 대해서 홍쌤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신한은행은 이제 앞서 백수 씨가 이야기한 신한은행 그리고 과거에 좋은은행이 2006년도에 이제 합병하게 돼서 지금의 모습을 띠게 됐어요. 그래서 좋은은행의 역사는 사실 그 이전에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1897년 한성은행이 이제 설립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43년도에 독일은행과 이제 합병을 하게 돼서 좋은은행이라는 상호로 변경이 돼요. 그리고 나서 99년도에 충북은행, 그 다음에 강원은행과 이제 합병을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에서 시작됐던 이 신한은행과 다시 합병을 하게 돼서 지금의 큰 위치를 점유하게 됐고요. 신한지주가 지금 작년 매출이 한 23조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3조 정도 나는 수준이고 종속되어져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한은행도 있고 또 업계율이 신한카드,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캐피탈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1등 은행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최근에 신한은행이 베트남에서 자동차 대출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금융계 해외 진출 상황 어떤가요? 지금 우리나라 은행 업계들이 그 국내 시장이 좀 레드오션이고 또 그다음에 지금 은행을 위협하고 있는 기술적 변화, 외부 요인들이 많아요. 이게 첫 번째가 이제 핀테크 이슈인데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싱과 이제 기술이 합성화돼서 지금 다음 카카오 뭐 이런 기업들이 금융권 시장에 들어오게 돼서 잠재적인 경쟁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 점포제, 그다음에 계좌 이동제. 과거에는 처음에 주 거래 은행을 뚫게 되면 그 고객이 끝까지 갔었는데 이제 언제든지 고객이 바뀔 수 있는 상황으로 굉장히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는 상황이고 더불어 여기에서 저축은행도 지금 약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메이저 은행들이 철밥통이라는 말을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한 같은 경우도 실제로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10년도와 글로벌 사업 부분을 좀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대출 사산이 무려 한 100% 정도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손익 비중도 과거에는 2%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뭐 1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기점으로 이제 다양한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성장을 해야 사실 우리나라의 메인 대기업들 그러니까 삼성, LG, 현대 뭐 이런 멋진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은 너무나 좀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1금융권이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흥시장에 대한 진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네, 시대가 바야흐로 21세기가 되더니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편의점에서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정말요? CU 편의점에 가면 신한은행 계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정말요? CU 서울대 서현점에요. 무인 셀프 점포인 디지털 키오스크라는 거를 설치를 했대요. 와. 거기 가면 이제 계좌도 만들고 대출 신청도 할 수 있다고 와, 하네요. 엄청나네요. 이건 진짜 신기한 정보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진짜 굉장한 일입니다. 이야. 사람이 없어도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게요. 신한은행이 이런 변화가 이유가 뭘까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지금 무점포 은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돌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좀 넘어서야 될 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생체 인식이라든가 뭐 그런 기술들을 또 우리가 활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데 은행권 입사가 요즘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점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객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편의점만 가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상황. 또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뱅킹, 그다음 인터넷 뱅킹 뭐 이런 것들이 점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 취업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KB국민은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신한은행의 시작도 좀 특이한 이야기였는데요. 국민은행의 시작도 좀 특이합니다. 국민은행은 처음에 서민은행으로 만들어졌어요. 아, 이름도요?
아니요, 이름은 아니고요. 아, 그렇죠. 국민은행법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네네. 서민금융 전담 국책은행으로 처음에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홍쌤, 그럼 KB국민은행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백수 씨가 얘기했듯이 지금 네. 이제 사라진 법인데요. 63년도에 서민경제 발전 그다음에 향상을 위해서 제정된 국민은행법이라는 그 법률이 있었어요. 네. 이 법률이 공표되면서 국민은행이 이제 세워지게 됐죠. 그리고 95년도에 이 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제 민영화되게 됐고요. 그다음에 2001년도에 우리나라 금융기관 최초로 총 자산 이제 100조를 넘어서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우리나라 은행을 이끌어 왔던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2001년도에 주택은행과의 합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선정한 국내 금융권 최초로 세계 500대 기업에 진입을 했을 만큼이나 우리나라 제 은행권의 성장을 이끌었던 대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KB금융의 작년 매출은 22조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1조 8천억 정도 수준이고 지금 뭐 은행도 있지만 뭐 마찬가지로 아까 신한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KB국민카드, 그다음에 KB투자증권, KB자산운용 뭐 다양한 금융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제 지주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서민을 위한 은행인가요? 근데 취지는 그랬지만 뭐 지금은 이제 뭐 물론 서민도 좀 그런 아마 과거에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관련된 서비스라든가 CSR 활동에 많이 신경을 쓰고는 있어요. 그런데 좀 비즈니스 모델로만 놓고 보면 이제 거기에만 제한적으로 이제 폭이 좁아진 건 아니고 똑같이 은행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백세의 노트 또 한 장 넘겨볼게요. 저는 KB국민은행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났던 건 사실 슈퍼스타들, 스타들을 활용한 광고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죠. 스포츠 스타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연예인들도 많았어요. 김연아, 이승기, 박인비, 손현재. 그런 이제 스포츠 스타들이나 이제 연예인들 쭉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걸그룹 아이오아이. 그렇죠.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해요. 그래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잊지 KB 가가지고 마시고요. 계좌 하나 팔까 생각 중입니다. 아닙니다. 저 우리은행은 유재석 씨를 모델로 하고 있잖아요. 네, 홍쌤 그 은행업계가 광고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데 그만큼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은행이라는 건 광고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항상 뭐 안정적으로 수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실제로 지금 실적을 보면 최근 5년간 국내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이에요.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은행이 운용자금을 한 단위당 이렇게 운용을 했을 때 생기게 되는 이자 순이익이죠. 결국 말해 이익률인데 이 지표가 11년도 때는 한 2.3% 정도 됐어요. 그런데 작년 데이터를 보면 1.5%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만큼 은행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뭐 마케팅이라든가 광고까지 신경을 안 썼는데 요즘은 또 많이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죠. 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수익률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원을 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학생으로서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사실 학생들이 은행을 잘 모르잖아요. 어떠한 뭐 재테크가 좋고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인지도 부분에서 은행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광고나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광고 모델 하면 은행 광고 모델은 기업은행의 송혜 선생님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수익률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은행들이 일제히 수수료를 올린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유는 뭔지 그리고 또 다른 나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수수료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사실 기준금리가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전격적으로 인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대 마진도 줄어들고 있고 예금금리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이 발표 있었을 때 국책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IBK 기업은행에서 금리 인하 직후 바로 수수료 인상 결정하게 됐고 또 민간은행들이 또 따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엔 그러니까 좀 이익이 나지 않고 이걸 좀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들이 아주 땅짓고 헤엄치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게 수수료만 너무 좀 의존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금리의 금리, 그러니까 물건은 그러니까 돈을 꿔가는 사람들한테 줘야 할 금리와 그다음에 예금을 맡기는 사람들의 금리의 차이가 있겠죠. 요것만 좀 활용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이 글로벌 은행들처럼 그러니까 커머셜 뱅크라고 얘기하는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활동 외에도 IB 은행들, 투자은행 같은 좀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켜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제가 경영학과다 보니까 CPA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 CPA. 그게 과연 금융 쪽 취직할 때 도움이 되려나. 그런 전문적인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혹시 은행을 군대도 많이 가는지. 아, 공대도 은행에 제 선배들 중에도 은행별로 지금 신한은행 합격한 형이 있어.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은행마다 이렇게 직원들의 연봉이랑 월급이 다 다른지. 은행은 아무래도 이제 학점이나 스펙보다는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외향적인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혹시 뭐 취업 성향이나 그런 것도 필요한가요? 금융권 하면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소통도 해야 되고 감정 노동이 어느 정도 필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알려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언변 능력 같은 게 많이 필요하나.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킬들 같은 거.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이런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금융권에 종사하기 위해서 CPA나 아니면 뭐 금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뭐 이런 자격증 말고 뭐 어떠한 활동들을 쌓으면 좋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오해하는 건 그 기업에서 내부적으로 재무라는 범주가 들어와요. 돈을 관리하는 파트고요. 그 재무라는 범주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회계가 들어옵니다. 회계는 재무 데이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무 회계라는 부분은 모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고요. 은행은 돈은 들어오지만 돈을 굴려가지고 돈을 버는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도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CPA라는 건 이제 회계 전문 자격증이기 때문에 재무 데이터를 기록하는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내가 함양한 거예요. 물론 그 부분이 금융권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직통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금융권에서도 법인 영업이라든가 기업 내부적인 재무자산 관리 관련된 직무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하지만 채용이 더 많이 벌어지는 파트는 일반 행원이고 일반 행원들을 여러분들이 은행에 입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법인 영업을 맡기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객장에 배치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행권 쓰시는 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건 그 어떤 직군들보다 센 영업이 금융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통기업의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고객이 최종 소비자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B2B 법인 영업을 하게 될 때가 더 많은데 행원들은 정말 내가 객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최종 소비자, 다양한 세대, 계층, 성별, 연령에 있는 사람들과 폭넓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 입사에서 여러분들의 좀 영업적인 자질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재무 관련돼서 깊이 있게 팠다고 해서 내가 행원하고 직통된다?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직무를 좀 깊이 있게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것도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은행이 정말 굉장히 많잖아요. 은행이 다양한 만큼 그런 다양한 문화가 있는데 또 다양한 문화가 있으니까 연봉도 다르다. 이런 말이 존재하는데 사실인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두 은행을 봐도 이익이 지금 한 회사는 2조 4천이고 한쪽은 1조 2천 정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수익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연봉 차이도 좀 일부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 또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표면적으로 보이는 연봉만 보지 마세요. 또 부가적인 혜택, 또 행원들은 연봉이 높다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가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강점이 될 수 있는 부가적 지식들 또 이제 뭐 대출을 내가 직접 받을 때 얻게 될 나의 혜택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제 대학생들의 특징이 몇백 정도 되는 숫자에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회생활은 또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많으니까 종합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참 그 은행 가면은 저는 이 텔러 분들이라고 그러죠. 참 예쁜 분들도 많고 그래서 갈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근데 우리가 그런데 연연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그분들은 얼마나 버나요? 그러니까 연봉 수준을 보면 근데 약간 그 대졸공채와 텔러가 좀 달라질 때도 있고 무기계약직 직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대졸공채로 보면 2015년 신한이 한 5,500 정도, 국민이 한 4,900 정도로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수준은 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미래의 배우자감을 고려하고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어떻게 대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돈을 얼마를 꿨는지 얼마를 갖고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것만 모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가지고 불가능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 그리고 이거 진짜 궁금해요. 어떤 거죠? 아까 엉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은 정말 진정한 영업 직군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과의 소통 능력이나 그런 화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면접에선 보여드릴 수 있는데 서류에선 보여드릴 수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금융권 자소서 항목이 상당히 다른 기업들 대비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인성적 역량도 보려고 하고요. 네. 또 행원들은 돈을 핸들링하게 되니까 윤리의식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검은 유혹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소서에 직무 관련된 얘기도 날카롭게 적지만 다른 기업들 대비 아마 자소서 많이 쓰신 분들은 감이 올 거예요. 보다 보면. 그래서 그 뭐 책 읽고 어떤 내용을 적어봐라 뭐 그런 내용들의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인성적 이야기도 같이 좀 녹여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기업의 채용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반적인 뭐 행원 채용은 이제 하반기 때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은 뭐 인턴도 있지만 정규 공채 행원 채용이 이루어지고 그 아까도 뭐 강산 씨 그 동영상 보다 보면은 그런 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즘 금융권은 컴퓨터 공학했던 친구들도 많이 뽑아가요. 그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핀테크 이슈, 그다음에 보안이라는 게 은행에서 이젠 굉장히 중요한 그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대생들한테도 기회가 열리고 있고 꼭 비단 내가 컴공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금융 자격증 같은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엄청나게 따고 여러분들이 기재를 했는데 요즘 행원 이력서를 보면 자격증을 기재하는 난 자체를 아예 없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행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본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논술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대한 본인의 안목과 노력은 있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영업적 자질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역량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이 부분 진짜 맞다고 느끼는 게 저 정말 친한 형이 이번에 신한은행 최종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 형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형 면접 때 뭐라고 물어봐? 이랬더니 형 하는 말이 이름이 은재라는 형이었는데 은재 씨는 정말 준비 안 하셨나 봐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저는 정말 준비 안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하는 능력만큼은 배우고 늘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면접관님들의 표정이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결국엔 합격을 해서 소통력이 조금 중요하게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느꼈네요. 대단하네요.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그 한간의 소문 카더라도 있죠. 네, 한번 알아볼까요, 백수 형? 네, 매력적이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녀가 다니는 두 기업에 대한 카더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 이건 진짜 슬픈 일이에요. 아니에요. 가까이 갈 수 있죠. 여러분 했는데 안다고. 눈가가 촉촉해요. 제가 은행 가는 상황이 막 그런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급할 때. 그 이 8,000원을 빼야 되는데 ATM에서 못 빼니까. 8,000원을. 네, 그래도 지금은 이제 10,000원 단위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다. 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네, 카더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입사를 위해선 논술을 잘 써야 한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실제로 저 국민은행 과거 논술 주제들을 보면 이건 아주 쉬운 건데요. 그 여러분들한테 국가 부채가 늘고 있다라는 데이터 하나, 그 다음에 경제 지표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데이터를 줘요. 그 데이터도 아주 친절하게 갈아서 주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독해를 하고 이 두 가지 사인을 나한테 알려줬다는 걸 빠르게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기술을 해야 하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산이 학생 선배가 취업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방송 보는 분들이 야, 뭐 공대생들 가니까 나도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정도 부분은 커버할 수 있는 내공이 있는 친구들을 뽑아가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준비는 있어야 됩니다. 약간의 준비라기보다는 좀 오래된 준비가 그다음에 심도 깊은 준비 필요하죠. 은행권을 종사하는 친구들과 같이 스터디를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카더라도 알아볼까요? 네. 은행권 자소서에는 지점 방문 내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카더라. 실제로 요즘 그런 항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가 지점을 한번 방문해보고 느꼈던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논해봐라. 뭐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9월 시즌 나중에 이제 오픈되면 여러분들 하루에 자소서 석 장, 넉 장 써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은행 지점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 좀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미리 좀 시간 확보를 해가지고 나의 관심도를 또 이제 내가 정말 행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행원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선배들이 어떤 고민들이나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미리 좀 발품을 팔기 위한 노력을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취향 어떤지 확인해 볼까요? 강산 학생. 저는 아까 처음에 신한은행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신한은행을 선택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였죠? 군대 말고 또 뭐 있어요? 군대 말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말 안 했었는데 신한은행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진 사건이 하나 있어요, 사실. 뭐요? 제가 군인이었을 때 학교에 이제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했는데
비밀번호를 제가 까먹은 거예요. 그런데 횟수를 초과해서 돈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복귀 시간은 다가오고. 아이고. 그래서 이거 영창을 가야 되나? 당장 택시까지 타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너무 위험해. 그거를 눈치채신 그 지점의 어떤 지점장님께서 네. 가장 높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네. 제 머리를 보고 군인이 아니냐고 가야 되는 거 아니는데 지금 돈 없는 거냐고 하면서 저한테 3만 원 딱 주신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멋있다. 명함을 딱 주시고서 네. 나중에 한가할 때 그냥 여기 와서 커피나 한 잔 사주세요 이렇게 와. 그 지점 직원들에게 커피나 한 잔 한씩 돌려주세요 나중에 한가하면 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3만 원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3만 원 근데 그분이 까먹어가지고 저런. 왜 나쁜 건데 이거? 이거는 뭐 먹튀 아닌가 먹튀. 그게 먹튀가 아니라 예. 제가 이제 월급을 타면 꼭 이제 커피라도 한 잔. 아니 월급을 타야 3만. 저는 저런 친구는 정말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난 아니야. 제가 이 말 왠지 편집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분한테는 미담인데 너한테는 악담이야. 내일 당장 가서 3만 원 네, 드리도록 당장 하세요. 가세요. 지영님 그때 감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신한은행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렉스 형 이런 훈훈한 미담 있나요? 저는 그냥 미담보다요. 미담보다는 많이 빌려줄수록 미담인가요? 그냥 그동안 이제 학자금 많이 빌려주셨거든요, 신한은행이. 신한은행. 네, 열심히 갚고 있습니다. 네네네. 잘 갚을게요. 아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죠? 홍쌤의 팁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은행 입사를 위해서는 두 가지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최근에 금리가 내려갔는데 그게 우리나라 은행, 지금 우리 은행 그리고 우리 지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이제 아주 듣자마자 생각하지 않고 좀 터뜨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금융 지식에 대한 내공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행원에 가보면 그 객장에서 마주하게 될 그 행원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럼 그분들의 목소리나 표정이나 태도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나도 저런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을까?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 노력이 선행이 되면 행원도 여러분들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좋은 직군이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향 저격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